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우리의 기분은 마치 날씨처럼 자주 바뀝니다. 맑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때론 폭우처럼 쏟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말투와 태도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 파장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 갤리온 출판사 도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요. 이 책의 저자인 레몬 심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인데요. 심리 전문가에게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책 속에서 저자는 기분에 조종당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심리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그리 감정에 흔들리는지, 또 어떻게 해야 감정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과 함께 감정을 통제해야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 기분이 나의 행동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지키는 힘을 기르자고 말하죠. 그러니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에 대해서요.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이 갔던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분은 나의 것이지만 태도는 상대의 몫이다 라는 귀절이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감정을 그대로 밖으로 내보이면 그건 결국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짐이 된다는 뜻일 텐데요. 앞으로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의 근원을 찾아가면서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바로 서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2장은 내 기분까지 망치는 사람들과 거리두는 방법, 3장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4장 우리가 감정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 5장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지금부터 책의 일부 내용을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빽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라는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기도 한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에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 데 능숙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이런 장면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모두들 애써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의 낯빛이 어둡다. 어디서 돈이라도 떼인 사람처럼 나타나서 인사도 안 받고는 자기 자리에 앉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던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어두워진다. 밝게 인사하던 동료들의 기분도 가라앉아 어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한 사람이 밖으로 표현하는 기분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력해서 사무실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감정은 교류되어 일상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감정 전염이다. 희로애락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이 전염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서 때로는 당사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다. 특히 남의 감정에 쉽게 전염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남에게 금방 중심을 빼앗기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감정을 얻어왔음에도 스스로를 탓하고 자기도 모르게 지쳐버린다. 심지어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며 자신을 깎아내린다. 남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은 우울감이다. 만약 상대방이 크게 분노한다면 우리는 이를 방어할 수 있다. 분노는 자극적인 에너지라서 자신에게 안 좋으리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 심하게 분노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울은 다르다. 우울한 사람의 에너지는 아주 천천히 전염된다. 무기력 또한 경계해야 할 타인의 감정이다. 한 팀원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충 하자. 등의 말을 자주 하면 팀 전체가 서서히 사기를 잃는다.
남의 기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분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한다.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쳐내는 연습을 해보자. 남의 감정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지금 나의 기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아도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져서 내 안에서 흘려보내는 일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보면 감정 전염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감정 전염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밝고 즐거운 기분이 넘친다면 주변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전달할 수 있다. 유쾌한 감정들로 기분이 좋다면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자. 언젠가 자신의 좋은 기운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이다. 버럭 화내기 전에 생각해 봤나요? 친구 제이를 알고 지낸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벌컥 화를 내는 바람에 깜짝 놀란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예전에 제이는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않는 편이어서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때 시무룩해지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회사를 다니고부터 성질이 매우 날카로워졌다. 크든 작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화부터 내고 봤다. 쇼핑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사지 못하면 화가 나서 동행에게 날카롭게 대꾸했고, 주말 캠핑을 할 때는 몹시 기대했으면서도 캠핑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내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M1 친구에게 화풀이를 했다. 이런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것은 이미 제2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그녀 또한 고민이 많았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화를 참을 수 없는지 내게 묻곤 했다. 사실 너무 흔한 고민이다.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들은 대체 왜 저러는 것인지, 하늘은 왜 이리 불공평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나를 둘러싼 것들이 원인일까?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왜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꼭 들어야 하는가? 왜 모든 일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길 바라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열어두어야 한다. 당신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가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화낼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친구와 게임을 하다가 져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고 치자. 하지만 원래 게임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당신이 화가 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게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당신의 통제욕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지력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통제욕을 버리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화가 불쑥불쑥 치미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 순간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기응변을 익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상처 주기 전에 심호흡 3번.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져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다. 이때 잠시 정신을 차리고 심호흡을 해보자. 숨을 3초간 들이쉬고 2초간 내쉬기를 3번 반복하는 아주 단순한 호흡이다. 심호흡은 몸에 산소를 고르게 공급해 주어서 뇌의 온도를 내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단순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는 것만으로도 몸은 크게 이완되고 순간적인 감정도 안정을 되찾는다. 천천히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느껴보자. 다른 환경에 나를 놓을 것.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올 때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더 큰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복잡할 때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져서 더욱 괴로워진다. 자신의 감정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인식했다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 1미터 거리의 밖이라도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마음속의 일시정지 버튼. 화가 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화를 낼 만한 일인지를 따져보자. 정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스스로 몇 차례 물어보고 나면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직장 상사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다. 입꼬리만 간신히 올릴 뿐이다. 평소 같으면 그의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출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갑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이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선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반응한다.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쯤 퇴근길에는 갑자기 인생에 회의감이 든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아이처럼 까칠한 잠투정을 해댄다. 다 큰 성인인데도 그렇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 노동으로 느껴질 뿐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내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변화가 정답이 모호한 논술 문제라면 몸 상태로 인한 기분 변화는 정답이 확실한 수학 문제 같았기 때문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어느 날은 괜히 신경질이 난다 싶었는데 초콜릿 하나를 먹었더니 바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정신없이 일하느라 당이 떨어졌다고 외치는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물 한 잔으로 기분이 바로 나아진 적도 있다. 한 끼 식사도 우습게 여겨선 안 된다. 영양학자는 감정 기복 또한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는 않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머릿속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배가 고프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때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색안경을 쓴 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때의 판단은 믿을만 하지 않다.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배우지도 말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미뤄라. 부정적인 의견으로 미팅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짜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잠, 달콤한 잠일 뿐이다. 후회를 인생의 무기로 바꾸는 기술. 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일을 겪어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될까? 내가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본 계기는 학창시절에 할아버지를 잃을 뻔한 경험이다. 방학을 해서 집에 오랜만에 내려갔을 때였다. 평소 나를 아껴주던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평소 무척이나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고서 나를 괴롭힌 감정은 엄청난 후회였다. 할아버지에게 쏘아댔던 가시돋친 말들이 떠올랐고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 미칠 듯이 후회스러웠다. 이런 경우 외에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라는 감정을 느낀다. 누구나 겪어봤을 흔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회사에 30분이나 지각을 해버렸다고 치자. 바쁘게 회사로 달려가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후회뿐이다. 아, 아침에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으면 안 늦었을 텐데. 어젯밤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뒀으면 안 늦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심리학에서는 반사실적 사고라고 한다. 후회를 할 때 현실에서 일어난 일과 다른 결과를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이미 일어난 사실과 맞닥뜨리기를 회피하는데 어쩌면 자신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현실과 가상의 차이가 매우 크면 상대적으로 나쁜 쪽이 종종 더 부각된다. 가상은 대개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현실의 비극을 훨씬 두드러지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후회의 늪에 빠져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뭔가를 하면 좋았을 텐데 혹은 하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느낌은 썩 유쾌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후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또 다른 결과를 생각하라. 반사실적 사고는 나의 형편없는 현실과 가상이 불러온 탄탄대로 사이의 격차를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 공평하지 않은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또 다른 가능성이 가져오는 결과, 즉 가상의 나쁜 점들을 고려해야 후회하는 마음이 조금씩 작아진다. 예를 들어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더라면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가상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생각해보자. 처음에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다가는 갑자기 시작된 폭염에 힘들었을 수도 있다. 혹은 입고 온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몇 가지 나쁜 결과를 가정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결정을 다행으로 여길 만큼 여유가 생길지도 모른다. 둘째, 후회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라. 후회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금의 이 아쉬운 감정은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변화와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셋째, 후회라는 변수를 고려하라. 이것은 후회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반드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후회라는 요인을 항상 함께 고려해라. 어떤 일을 하면 잠깐 후회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후회하게 된다. 후회의 가능성을 멀리까지 내다보고 결정하자. 즐겁고 행복한 척 연기하고 있는 당신에게. 가면성 우울증. 가끔씩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이 혐오스럽게 느껴진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꾸만 세상이 싫어진다.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세상의 높은 담벼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에는 가면성 우울증 환자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와 달리 가면성 우울증 환자는 겉으로는 매우 밝고 긍정적이며 어두운 그늘을 절대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고 유머러스하고 정이 많으며 남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도 있다. 가면성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대부분 위장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이기를 꺼리는데 나는 밝고 재밌는 사람이며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일종의 캐릭터 설정을 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만들어낸 캐릭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즐겁지 않은 자신을 드러내길 거부하고 습관적으로 즐거운 척 연기를 한다. 그래서 가끔은 그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의 웃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겨냥하는 무기다. 이미 웃는데 지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번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 우울하다는 건 나약하다는 의미잖아. 다른 사람이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알면 날 어떻게 보겠어. 절대 내가 우울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그나마 웃고 있어야 날 좋아해 줄 거야. 웃지도 않는 나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날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다못해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버린 그때부터 그들은 불안이나 고통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따로 돌보지 않아도 알아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친구의 비밀 상담소가 될지언정 자신의 속마음은 조금도 털어놓지 않는다. 털어놓고는 싶지만 친구에게 부담이 될까 선뜻 시도하지 못한다. 나는 마음을 주로 물에 비유한다. 흐르는 물은 때로는 맑고 투명하고 때로는 탁하고 더럽다.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자꾸 자신을 억누른다면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아 저수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감정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나갈 수는 없다. 조금씩 수위가 높아진 우울한 감정이 넘치기 시작했다면 댐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한다. 친구도 좋고 가족이나 상담사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 가슴이 답답해서 응어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해보자. 그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당신 마음에 고여있는 물은 다시 흐르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혼자 끙끙대며 자신을 꾸짖고 벌주며 살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웃지 않으면 좋겠다. 강의실을 눈물바다로 만든 수업. 대만의 미학자 장쉬는 동료에게 대리 수업을 부탁받아 강의실에 들어갔다. 그는 학생들에게 조금 독특한 자기소개를 제안했다. 거울을 보며 자화상을 그린 다음 그림을 설명하며 소개를 하는 방식이었다. 미술 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그림에 영 솜씨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을 진지하게 소개했다. 그리고 이 수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자기소개가 끝난 강의실에서는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중에 한 학생이 장쉰을 찾아가 말했다. 거울에 비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간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이 학생의 한마디가 바로 장쉰이 의도한 자화상 수업의 목표였다. 학생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깊숙이 숨어있던 진짜 자신을 보았다. 지극히 평범한 얼굴도 생기 없는 눈빛도 어두운 표정도 자신의 모습이었다. 아무런 보정도 필터도 거치지 않은 정말 날것의 모습이었다. 화장을 하려고 거울을 보는 것도 아니었다. 모공이나 여드름의 크기를 살피는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은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을 느낀 것이다. 상유심생, 외모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사람은 각자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을 새기며 산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생각과 가치관, 심리 상태의 모든 변화 하나하나가 얼굴의 흔적을 남긴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심리 변화는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차이를 발생시키고 근육을 만들어 표정의 변화를 만든다. 오랫동안 일정한 정서를 유지한 사람은 표정에 크게 변화가 없지만 항상 초조하고 우울한 사람에게는 불안한 얼굴이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쪼잔함이 얼굴에 비친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아이처럼 선한 마음과 순수한 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정해두지만 살다 보면 모두가 조금씩 변하게 된다. 그 변화는 대부분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 장신이 거울을 보고 자화상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에서야 학생들은 지금의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로 인해 닳고 닳아서 거울 속 모습에서 더 이상 과거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지 못했다. 메이크업 기술은 갈수록 늘었지만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서 또렷하고 맑은 눈동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변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얼굴에서 예전과 전혀 달라진 자신을 깨닫고는 상담을 요청한 사람도 있었다. 우울한 감정에만 잠겨서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남을 질투하고 심술을 부리느라 얼마나 욕심 많은 얼굴이 되었는지,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낯빛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오랫동안 자신을 방치해둔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선언을 하려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가장 먼저 거울을 보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자화상을 그리며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지금의 자신을 다시 알아가고 친해져야 한다. 나의 표정이 초조한지 안정적인지 무뚝뚝한지 생기가 있는지 살펴보자. 나의 웃음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웃음인지, 남의 비유를 맞추다가 억지스러운 웃음이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보자. 그러고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자.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들은 결국 나를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앞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기대한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하기보다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